육군사관학교의 육군박물관. 임진왜란 당시 진주대첩과 관련 중요한 기록물이 보관돼 있다. 임진년과 계사년의 간지에서 따온 용사일기. 1592년과 1593년 두 차례 진주성 전투에 대한 기록이다. 용사일기는 임진왜란 때 경상우도 초유사 관찰사를 역임했던 학봉 김성희 선생의 종사관이었던 이루라는 분이 작성한 일록입니다. 당시 진주성 싸움에 참여했던 민, 관, 의병들의 활동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라 불리던 진주성. 일본의 칼끝이 향한 이곳에서 벌어졌던 두 차례의 전투. 나는 내가 보고 겪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 싸움. 상과 죽음이 교차했던 진주성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겼으며 왜 질 수밖에 없었던가. (1592년) 음력 4월 13일 일본군 16만 대군이 부산으로 쳐들어왔다. 나는 학봉 김성일의 종사관으로 임진왜란을 맞았다. 전사의 가도난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내주기는 어렵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거칠 것이 없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북진을 거듭했다. 조선 육군의 저항은 미미했다. 선조는 도성과 백성을 버리고 임진강 건너 몽진길에 올랐다. 전란 발발 20일 만에 도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조선을 침공한 일본군은 명나라까지 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북상했다. 이에 제1선봉대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는 평양으로, 제2선봉대 가토 기요마사 부대는 함경도까지 진출했다. 그리고 후방의 일본군은 진주성을 노리고 있었다. 전쟁 지속을 위해서 진주성은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전쟁 초기 이순신에 의해 해상보급로가 막힌 상태. 곡창지대 호남을 차지하기 위해 진주성은 반드시 차지해야 할 요충지였다. 진주는 대체로 전라도 공략에 있어서 관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경상도의 서쪽에 있어서 가장 큰 고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 뻗어 있고 또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바닷길로 가든지 아니면 고개를 넘어서 가든지 전라도, 특히 이제 그 전라도 중에서도 그들이 목표로 했던 그 전주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주를 거쳐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第一次珍珠の戦いの場合はですね、実はその、慶尚道自体が、釜山方からソウルへの輸送の大動脈なんですよ。ですから各左右とかですね、あるいは勤勉とかそういう義兵がいましてですね、で日本側はやはりその義兵の拠点が珍珠の拠点の一つが珍珠の城であるというふうに見たんですね。でそこで結局細川忠興たちに、それを攻めるように一応秀吉は指令を出したんですけども、ところがこれは撃退されたわけですよ。 조선 역시 진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전쟁 직전 통신사 부사로 일본에 다녀왔던 학봉 김성일. 전란 초기 초유사를 맡아 군사와 의병들을 모으는 임무를 수행하던 그도 진주성의 중요성을 장계에서 언급하고 있다. (1592년) 음력 9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진주성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음력 10월 5일 대규모 일본군이 진주성으로 집결했다. 당시 진주성에는 목사 김시민을 비롯 곤양군수 이광학, 진주판관 성수경, 전 만호 최덕량, 율포건관 이찬종, 권관 이계종이 수성에 나서고 있었다. 일본군은 하세가와 히데카즈, 나가오카 다다오키, 기무라 기게코라 등이 공성에 나서고 있었다. 일본군의 병력수 약 2만, 진주성 수성 병력은 약 3,800명. 거의 10배에 이르는 병력 차이였다. 전쟁에서 어떤 병력 수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성전이라면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도 방어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그 경우에도 어떤 그 지휘관의 어떤 그 지휘 역량이랄까, 그다음에 그 성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들의 숙련도랄까, 이렇게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이제 구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런 요소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1차 진주 그렇게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는 것 자체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휘관도 병력들도 무기들도. 개전 첫날은 탐색전으로 끝났다. 한 무리의 일본군이 성 밖에 나타나 동향을 살핀 다음 돌아갔다. 본격적인 전투는 다음 날인 음력 10월 6일부터 시작되었다. 마침내 역사의 길이 남을 6일간의 격전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군 한 부대는 진주성 동문 밖 선학제에 포진했다. 또 다른 한 부대는 진주관악 객사인 복명루 앞에 진을 쳤고, 나머지 한 부대는 향교 뒷산에서 진격해왔다. 남강과 해자가 있는 서쪽을 제외한 동북방이 완전히 포위된 것이다.
적들이 거세게 동문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응전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휘하겠소. 정군은 나의 지시를 따르시오. 예, 장군. 전군은 진용을 갖추어라! 일본 도쿄의 국립극장. 이곳에서는 1804년 초연된 후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전통 연극 가부키 덴지쿠 도쿠베를 공연하고 있다. 일본의 뱃사공이던 덴지쿠 도쿠베라는 주인공이 중국, 인도 등으로 표류했다가 다시 돌아와 일본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내용. 주인공은 두꺼비를 타고 요술을 부리는 공포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아버지로부터 두꺼비 요술을 배운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일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조선에서 온 목사라는 인물로 설정돼 있다. 이 주인공 아버지라는 목사, 그가 바로 진주 목사 김시민에서 따온 인물이라는 것이다. 鎮守の場合には、鎮守の指揮官は誰かって聞くと、おそらく地元の人々に韓国の人々に尋ねたところ、木佐人だというふうに答えたんだと思います。そうすると日本人の耳にはそれは木祖と聞こえ、人が様にあたるので、個人の名前が木祖だと思ってしまった、そう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そして木祖に漢字を当てて日本側で勝手に呼ぶんですけれども、秀吉も大名たちも鎮守には大変強い木祖という将軍がいて、彼を倒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した。 일본의 또 다른 기록에도 목사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1924년 구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출간한 임진왜란에 관한 전사인 일본전사 조선력. 여기에 모쿠소 성을 포위해서 전멸하라는 기록이 나온다. 모쿠소 성은 목사가 지키는 성, 즉 진주성이었다. 19세기 중반 일본에서 출판된 그림책에도 등장하는 모쿠소. 조선 태평기의 모쿠소는 김시민이라고 돼 있다. 절대 열세의 병력에도 불구하고 임진년 진주대첩을 일군 진주목사 김시민. 이후 그는 일본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될 인물이 됐다. 다음 해 벌어진 2차 진주성 전투 때는 실제로 목사의 목을 뱄다고 주장하는 기록도 있다. 그가 김시민인 줄 알았던 것이다. 임진왜란이 끝나고도 오랫동안 일본군에게 조선 최고의 장수는 목사로 통칭되고 있었다. 모쿠소는 1차 진주전 때의 주인공인 김시민, 그리고 2차 진주전 때의 주인공인 서예원을 통칭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일본 측 에도 시대, 그러니까 도쿠가와 집안 때의 기록들을 보면 1차 진주전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희미하고 자신들의 관심은 2차전에 가 있다 보니까 1차전, 2차전을 묶어서 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시민이 죽었다는 것, 김시민이 활약했다는 것은 조선 측에서도 초기에는 모를 정도였기 때문에 일본 측이 그걸 알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공격하라!
진주성을 지켜내라! 진주성 백성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드디어 승리하였소. 왜적들이 모두 물러갔소. 육 6일간의 대접전은 진주성 수성군의 승리로 끝이 났다. 임진년 진주대첩이었다. 기적 같은 승리를 일궜던 진주대첩. 그것은 조선군의 승리이자 일본군의 패전이었다. 그렇다면 일본군은 왜 패배했던 것인가? 진주대첩 직전, 일본군은 육지에서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최정예 전투원들은 전방으로 북상한 상황. 반면 진주성 공격에 나선 부대는 후방 부대였다. 고니시 가토와 같은 장군들은 명나라로 간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컨대 최선봉 부대들, 최정예 부대는 이미 전방에 가 있고 이 1차 진주성 전투 때 참전했던 일본군들은 후방을 점령하려던 또는 특히 전라도 쪽을 정복하려던 장군들이 공격을 한 거였는데 따라서 진주성 공격에 나선 후방 부대 군사들은 전방의 최정예 부대에 비해 전투력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1831년) 출간된 일본의 정한위략. 임진왜란 관련 문헌을 모아 연대순으로 정리한 이 문서에 당시 일본 군들의 주장 운영에 대한 기록이 있다. 장수들이 격일로 주장을 맡았다는 기록, 즉 장수들끼리 공을 다퉜던 것이다. 秀吉の全体の司令から言えば抜け駆けなどしてはならんということを言ってはいるんですけどね、現場ではやはりどうしてもそれが出てしまうわけですよ。他の大名を他のものにを抜いて自分が優れた戦功を上げようという、それをアピールするんだっていう、ここでもってやはり戦争に出た時にやっぱり自分がやはりこの見返りを取らなくちゃいけないのでどうしてもそうなるわけですよね。ですからそれが実は陣地原に出たところの日本の大名たちの間の仲が悪くなる、そういう問題にも出てくるわけですよ。 장수들끼리 공을 다투는 쟁공. 임진왜란 당시 쟁공은 일본군에게 일반화돼 있었다.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장수 3명에게 연합 함대를 구축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그러나 외장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이 특명을 무시하고 자신의 함대만을 출동시켰다. 그 결과 하객진에 걸려 59척의 전선이 격침당하고 9천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말았다. 장수나 영주들끼리 공을 다투는 것은 당시 일본군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조선 침공을 결심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고니시 유키나가를 조선 침공의 제1선봉장, 그리고 가토 기요마사를 제2선봉장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두 장수는 앙숙이었다.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고니시 유키나가는 원래 약재를 취급하던 약종상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발탁된 후 다이묘가 됐지만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가토 기요마사는 혈연으로 엮여 있어 어릴 때부터 그의 가신 노릇을 했다. 임란 전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운 가토 기요마사는 고니시 유키나가와 달리 조선 정벌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차이로 인해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는 번번이 부딪히고 갈등했다. 임진왜란의 참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갈등이 표면화되는 최초의 계기가 1592년 4월에 고니시와 가토가 한반도를 침략한 다음에 충주에서 두 군대가 만났을 때입니다. 만났을 때 누가 먼저 한양에 들어갈 것이냐를 가지고 가토와 고니시가 갈등을 하게 되죠. 가토는 고니시가 먼저 한반도에 들어왔으니까 최소한 나한테 한양을 먼저 들어가게 해달라고 거의 협박을 하죠. 그래서 고니시가 약간의 골탕을 먹였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발전이 됩니다. 가토와 고니시의 갈등을 첨예했고 두 사람의 갈등이 초기 단계에 일본군이 전략을 펴는데 지장이 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쟁에 소극적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평양까지 진격한 다음 거기서 머물다 후퇴했다. 반면 가토 기요마사는 함경도까지 침략해 조선의 두 왕자를 포로로 잡는 등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했다. 이런 쟁공은 진주성 전투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당시 일본군은 하세가와 히데카즈, 나가오카 타다오키, 기무라 기게코라 등 총 9명의 장수가 지휘하고 있었다. 이 9명의 일본군 장수가 번갈아가며 주장을 맡았다. 정해진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탓에 일본군은 전력을 집중하지 못했다. 진주성 수성군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을 지키기 용이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군이 진주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던 이유, 일본군 장수들의 쟁공 때문이었다. 또 하나 일본군들이 진주성 공략에 실패한 요인이 있다. 그들의 공격 전술이었다. 한 부대는 동문으로 공격해왔다. 또 다른 부대는 구북문으로 공격해왔다. 이처럼 일본군은 단 2군데로만 공격해왔다. 반면 전 병력이 모여든 2차전 때는 모두 6개 방면으로 공격해왔다. 임진년의 일본군은 진주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전술만 구사했던 것이다. 야트막한 야산 정도의 산이지만 그 위에 성벽을 쌓음으로써 그 야산 자체도 어떤 성벽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는 진주성에서 남쪽 지역은 또 강이 차지하고 있고, 그 강에서 또 어떤 성으로 오르는 길이 완만한 형태의 길이 아니고 어떤 그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절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성벽이었고, 그런 국지적인 딱 진주성 지역 자체를 놓고 봤을 때도 방어하기에는 어느 정도 유리한 지형을 갖춘 성이다. 남쪽에는 남강, 서쪽에는 가파른 절벽을 가진 진주성은 수성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천혜의 요새였다. 하지만 이런 진주성의 지형적 유리함을 알지 못했던 일본군은 단순한 공격 전술만 펼쳤다. 장수들의 쟁공으로 인한 전력 분산과 단순한 전술, 그리고 후방 부대로 구성된 일본군은 결국 진주성에서 패배했다. 그렇다면 진주성을 지켜낸 조선군들의 승전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경상 우병사 유송인이여, 당장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절대 열 수가 없소이다. 팀워크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역시 이 부분은 이제 그 진주 수성전을 위해서 김시민이 그때까지 준비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상관이어도 과감히 쳐내고 이들을 거꾸로 이제 적의 선봉에 무력화시키는 그런 그 세력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아마 곽재원은 높이 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주 목사 김시민,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김시민은 1554년 지금의 천안시 병천면에서 태어났다. 25세에 무과에 급제, 훈련원 판관이 됐고 1583년에는 이순신, 신립 등과 여진족 니탄계를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웠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당시 진주 목사 이경이 도망가자 임시로 진주 목사에 임명됐다. 이후 사천, 고성, 진해 등의 일본군을 무찌른 공로로 9월에는 정식으로 진주 목사가 됐다. 진주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 바로 준비된 무기 체계였다. 200여 개의 조란탄을 발사할 수 있었던 사거리 약 1km의 지자 총통. 대형 발사체인 대장군전과 조란탄 등을 발사할 수 있었던 최대 사거리 1.6km의 천자 총통. 그리고 이들보다 작은 크기의 현자 총통 등 위력적인 다양한 대형 화기를 갖추고 있었다. 화약 무기라는 것이 특히 이제 어떤 바닥에 이렇게 놓고 대포형태로 쏘는 그 어떤 총통이라면은 평상시에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화약을 장전하고 하는 그 절차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단계를 숙지를 하고 있어야 충분히 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부대의 병력들이 화약 무기를 운용할 준비가 돼 있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김시민이 지휘를 했던 진주성 전투에 있었던 진주성 일대의 관군들은 화약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점이 오히려 되게 더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당시 일본군의 개인 화기는 조총이었다. 신무기 조총은 당시로서는 가공할 무기였다. 일본군의 조총에 맞선 조선군의 개인 화기는 활이었다. 조선의 오래된 전통 무기 활. 그렇다면 일본군 조총에 맞섰던 조선군 활의 위력은 어땠을까? 사실 조총에 비해서는 관통력은 떨어지겠죠. 관통력은 떨어지지만 재전전 속도가 훨씬 빨랐고요. 거의 조총이 당시 재전전 속도가 3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10초 내에 최소한 편전도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10초 내에 다시 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전전 속도, 또 움직임을 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었고요. 또한 비가 오더라도 충분히 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는데, 이 당시의 위력은 사정거리가 최소한 120m, 멀리는 이 편전의 경우에는 300m까지 아주 장거리 사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재장전 속도와 악천후에서는 오히려 활이 더 유리했다. 발사 속도, 사거리 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았다. 조선활의 최대 사거리는 약 400m, 분당 7발까지 발사가 가능했다. 반면 일본 조총의 유효 사거리는 약 50여 미터,
1분에 2번 정도 발사가 가능했다. 관통력과 조준성 정도가 장점이었다. 당시 일본군의 주력 무기였던 조총. 지금도 일본에서는 당시 조총을 시연하는 축제가 열린다. 재발사 속도가 느린 조총. 따라서 특별한 전법을 구사했다. 맨 앞줄은 발사하고 두 번째 줄은 대기하고 세 번째 줄은 장전하는 이른바 3단 4법. 조총 발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술이었다. 일본은 초총에만 좀 집중을 하고 어떤 대포에 상당하는 무기는 특히 이제 임진왜란 초전에서는 없었던 것 같고 점차 보유량을 늘려가긴 해요. 일본도. 초총 위주로 생각을 하면 일본의 무기가 앞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대형 화형 무기, 대포에 상당하는 무기를 기준으로 보자면 오히려 조선이 일본을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 그런 그 무기 체계를 비교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다양한 대형 총통으로 무장했던 진주성 수성군. 여기에 또 하나의 가공할 신무기가 있었다. 쇠공 안에 도화선이 타들어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폭발하는 무기, 바로 비격진천뢰다. 내부에 대나무로 이렇게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어떤 그 화약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줄을 감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연 어떤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는 몇 번을 감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많이 가보면 좀 더 지연이 돼서 터질 것이고 좀 더 짧게 하면 좀 더 가까이에 접근한 적에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름 어떤 당시 무기로서는 되게 좀 그 시대를 앞선 측면이 존재하는 어떤 폭발하는 포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나름의 그 어떤 폭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냈다는 점에서 나름 독특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격진천뢰의 핵심 장치는 목곡과 죽통. 나무에 홈을 파고 도화선을 감은 다음 이를 대나무통에 넣었다. 그런 다음 이를 쇠공 안에 화약과 함께 넣었다. 이때 수많은 마름쇠를 함께 넣어 이들이 폭발과 동시에 파편 역할을 하도록 했다. 적진으로 날아간 비격진천뢰는 여기저기를 굴러다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폭발, 수많은 마름쇠를 뿌렸다. 목사 김시민과 진주성님 그리고 조선군은 진주성을 굳건하게 지켜냈다. 평소의 길이 남을 진주대첩.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 관군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이 무너진 관군을 대신한 전력이 바로 의병이었다. 최초의 의병은 의령에서 창의한 홍위 장군 곽재우 부대였다. 전국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들은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보급로를 차단했다. 당시 진주성 외곽에는 망진산의 조응도 정유경, 말티곡의 방면에 심대승, 곽재우, 윤탁 등, 곤양 방면에 정기룡, 조경형, 그리고 단성 방면에는 김준민, 윤경남, 최경회 등이 진주성을 구원하고 있었다. 일본군도 조선 의병의 존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민감해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의병을 이키, 즉 반란군이라 불렀다. 義兵の組織というようなことははっきり認識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よ。やはりその朝鮮の現地の人が歯向かってきた。要するに日本の国の中でもやはりこう全体で村を挙げて戦うのは一揆って言ったわけでしょ。でそれと同じように
まとまって歯向かってくるから一気というように言ったと思うんですね。ところがですね、要するに朝鮮の場合にはやはり義兵が出てきて、義兵長が出てきて人々を集めて戦う、そこのところ内容が違うわけですが、しかし見た目はみんな同じようなもんなんですね。ですからそういうその、まあ侵略者征服者に歯向かう、それを全部一気というふうにこう一応まとめちゃったっていう。그렇다면 의병들은 누구였을까? 경북 고령의 도암사원.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김면을 모신 사원이다. 여느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고종 때 철폐됐다가 지난 2002년 이곳을 도암사원으로 복원했다. 참봉, 공조좌랑 등에 임명됐으나 사퇴하고 낙향해 있던 김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령, 거창 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김면은 집안의 노비와 친인척,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의병을 조직했다. 그리고 의병 부대는 나름의 조직도 갖췄다. 의병장을 비롯 참모와 종사 등 지휘부를 뒀고 그 아래 중간 지휘관인 군관과 아병들을 두었다. 그 아래 실제적으로 양인으로 이루어진 전투병력을 갖추는 등 매우 체계적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지역 출신이라 유격전을 펼치는 데 절대 유리했다. 일단은 의병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활동하는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고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병이 지속되고 하면서 국가에서는 의병의 지속성 또 군사의 징발을 어떤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뭐 이제 군공을 세운 사람, 그러니까 목을 몇 개 베우면 뭐 승진을 시켜주겠다, 아니면 신분을 해방시켜주겠다 이런 유인책이 제시됩니다만은 초기의 의병들은 순수하게 국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의병들이 많다 이렇게 봐요. 의병들의 활약이 두드러지자 조정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의병 중에서 공을 세운 자들에게 포상이 주어졌다. 의병이 올린 군공에 따라 벼슬을 주거나 노비들은 면천, 즉 신분 해방을 시켜주기도 했다. 초기에는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의병들. 거기에 정부의 포상 제도에 힘입어 의병은 조선의 중요한 군사력으로 자리매김해갔다. 이들 의병장과 의병들은 진주성 외곽에서 일본군을 공격하며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고 진주성을 단단하게 구원했다. 엿새에 걸친 임진년 진주성 싸움. 진주성 수성군과 의병들의 치열한 항전. 이제 전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외놈들이 후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들의 기만 전술이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내 명령이 있기 전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말거라. 예, 장군. 공격하라! 장군. 괜한 소리로 조선군의 기계를 꺾지 마시오. 장군. 그렇게 유난 떨 것 없소. 어서 승리가 눈앞이오. 부디 명령이오. 부상을 입은 김시민은 40여일간의 투병 끝에 순국했다. 조정은 그에게 경상우도 병마절도 사표서를 내렸으나 그가 죽은 다음에야 이 소식이 전해졌다. 전란이 끝난 지 6년 후 선조는 임진왜란에서 공을 세운 18명에게 선무공신을 책봉했다. 공적과 그에 따른 포상으로 김시민은 선무공신 2등에 올랐다. 각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피지배 정책을 공고히 하려는 그런 그 계책을 가졌던 것을 이제 파괴한다 그럴까요? 그것을 저지하는 그 마지막 전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육전에서 남쪽에서 계속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일본군의 그 대대적인 침입을 소수의 병력으로서 막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자신감, 전투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졌다고 봅니다. 임진년 진주성 전투는 전란의 물주기를 바꾼 대책이었다. 곡창지대 호남을 지켜내어 일본군 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했으니 조선군들에게도 큰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민간군이 함께 일궈낸 빛나는 승리, 통합과 협력으로 지켜낸 진주성은 이듬해 또 다른 운명을 맞게 된다. 맹세가 희망의 등불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횃불 내리라. 잠들은 이 땅에 우리의 맹세가 희망의 꽃이 되어 핀다면 기꺼이 횃불 내리라. 부비치는 가을 이 몸을 의탁하여 가혹한 이 운명 승리를 향해 가리. 잠든 땅 발길이 백성들 함성 소리
천 개우